이는 곧 증권 및 일반 상품 규제 당국을 각각 관장하는 상원의 서로 다른 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이 내놓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큰 상황인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XRP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불장이 오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 일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어디 놀러라도 참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평일간 쌓였던 스트레스 푸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어제 대비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률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57% 하락한 18,99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의 경우는 1.34% 하락한 1,3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의 경우는 이제 전날 대비해서는 8.18% 하락, 하지만 일주일 전 대비해서는 무려 41% 상승한 0.4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8%, 17.3%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68.34%로 롱 포지션이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59%,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4.26%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어제 대비해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상황이 조금은 안타깝죠. 예, 어제는 리플사의 소송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600일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측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법안이죠. 이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경우는 지난 6월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알 루미스 의원을 주축으로 발의한 법안으로서 이 또한 XRP 소송에 있어서, 더 나아가 크립토 마켓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법안인데, XRP에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 법안 발의가 XRP 소송과 무슨 연관성이 있으며 투자자들은 왜 알아둬야 하는지를 쉽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사다난한 2021년 그리고 오래저 2022년도를 보내면서 크립토 마켓은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금리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그리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루나 사태를 비롯된 이제 신뢰성에 관한 위기로 신시알 루미스 의원을 주축으로 방금 말씀드린 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기존의 제도권의 규제 당국들과 그리고 입법자들의 좀 깊이 있는 고민의 흔적들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묻어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혁신은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더 빠르고 더 저렴하며 편의성과 포용성을 더 높게 혁신하면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입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각국의 디지털 자산 포용 법안의 경우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지급 결제 등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줄이면서 디지털 자산 부문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이점은 살리겠다라는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과 규제상의 명확성 확보와 제도적 표준이 될 기본 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적인 입법 시도로는 아마 기사에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유럽연합의 EU, 즉 미카와 방금 말씀드린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미국 상원에서 내놓은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경우는 암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를 창설하는 미국 최초의 포괄적인 입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 제안자인 신시알 루미스 공화당 의원의 경우는 이제 디지털 자산 법제에 앞서가는 와이오밍 주 출신이며 또 다른 공동 제안자인 커스틴 칠리브랜드 민주당 의원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 제도를 두고 있는 뉴욕주 출신인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은 신시알 루미스 의원의 경우 현재 암호화폐 기업의 대표 빌런 기관인 SEC를 관장하는 은행위원회 소속이며 칠리브랜드 의원의 경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이죠. CFTC를 관장하는 농업위원회 소속입니다. 이는 곧 증권 및 일반 상품 규제 당국을 각각 관장하는 상원의 서로 다른 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이 내놓은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적인 의미가 확실히 큰 상황인데 이제 이 법안을 줄여서 부를 때는 RFIA 법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두 의원의 경우는 이 법안을 통과하여 유연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를 장려하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기존의 법률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암호화폐 시장, 블록체인 산업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제 지난 3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암호화폐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법률에 디지털 자산에 관한 표준적인 공통된 정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책임있는 금융혁신 법안의 경우는 6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 중개업자, 분산 원장 기술,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스마트 컨트랙트, 가상화폐 이렇게 6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미국인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논의가 중구난방이 아닌 일관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인데요. 또한 거래소 및 전통 은행들의 시장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예치 기관들의 위험을 줄이는데 분산 원장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이제 연구하도록 하게 됩니다. 연준은행이 이제 연준이 예치 기관들에게 은행별 고유 코드를 발급해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연방은행 기관들은 모든 암호화폐 관련 신청에 대해서 1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추가 정보 및 지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선 대표적인 예로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무한정 미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한 법안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며 상품인 경우에는 상품교환법이 적용되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관할하도록 하며 증권인 경우에는 증권법이 적용되어 미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권이 아닌 모든 대체 가능 디지털 자산에 대한 현물시장 권한권을 CFTC로 부여하고 있으며 선물 취급업자가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고객 보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이 CFTC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놀라운 내용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바로 상품과 증권이 중간 영역으로서 부수자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연 2회 SEC의 공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상품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부수자산의 경우는 완전히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발행하는 주체의 관리와 노력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지만 회사의 자산이거나 부채가 아니고 회사에 대하여 수익 배분권, 청산 우선권, 기타 재정적인 권리를 요구하지 않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암호화폐의 탄생으로 완전히 새롭게 만든 카테고리인 것인데요. 또한 지난 5월 발생한 루나 쇼크로 인하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도 적혀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100%의 준비금을 구비하고 준비금 구성 자산에 대한 유형을 투명하게 알리며 세부적인 요건들 또한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것을 법정화폐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는 어찌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완전한데 법정화폐로 담보금을 준비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요. 이조차도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초기 시장인지를 말해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경우는 탈중앙화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상품에 해당이 되며 CFTC가 관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안은 상품과 증권의 중간 영역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수자산으로 규정하면서 상품으로 추정함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관할을 CFTC에 부여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법안을 이제 발의한 진리브랜드 상원 의원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 상당수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증권 규제 기관인 SEC가 관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 가상자산도 향후 증권으로 규제될 수 있음을 시사하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는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이원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중이며, 증권형 코인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정하고 비증권형 코인은 가상자산법 제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진행하거나 향후 진행할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증권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일단 만약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장에는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가상자산 업법이 제정이 되면 공시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서 상당한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이제 다가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 업법에 대한 제정을 논의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특히나 지난 3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 명령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제출될 보고서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법안이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투자자들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특히나 진행이 되고 있는 SEC와 리플사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의 결과가 이를 나누는데 결정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추후에 증권과 상품을 나누는데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 법안이 발의가 됨에 따라 금융의 중심인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이 시장이 얼마나 규제가 현재 없는 시장인지, 왜 제도권 안에서 성장을 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켰다는 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SEC와의 소송 중에 SEC의 전 기업금융국장이었던 윌리엄 힌먼의 2018년 연설 메모와 이메일이 소송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에는 500일이 넘게 진행이 되었던 미등록 증권 소송의 결과를 결정짓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상태입니다. 당사자들과 법원이 곧 있을 전문가 증언 관련 신청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판사는 힌먼의 메모에 대한 판결을 곧 내리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SEC의 고소장 중에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피고들이 자신과 구매자, XRP의 미등록 제한과 판매에 대해서 투자 계약을 형성했기 때문에 1933년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리플랩스의 위반을 방조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경우는 사진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주장의 경우는 이제 방조에 대해서 적절하게 SEC 측에서 입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요지는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이
XRP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무모하게 무시했고 피고들이 XRP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제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SEC가 브래드 갈링 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의 XRP 판매 그리고 제공 중에 그 어떠한 것도 증권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입증하지도 주장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기각이 되어야 하며 이로써 리플에 대한 소송은 종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에 SEC에 대한 입장은 또 완전히 다르겠죠. SEC의 입장은 이러한 미등록 증권 판매는 의도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방조 책임에는 인식과 중과실을 필요로 하며 피고인 리플사 그리고 크리스 라센,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들이 전부 인정되므로 방조의 책임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XRP가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의한 이익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일반 기업의 자금을 투자하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며 피고들은 방조 책임도 인정이 된다는 것이 SEC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리플사의 경우는 XRP를 가지고 있어도 그 어떠한 리플사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없고 리플사와 XRP는 독립적인 존재이며 리플사가 사라져도 XRP는 살아남기 때문에 전혀 증권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중이죠. 참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무게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사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소송만 마무리되게 된다면 그동안 눌려왔던 XRP의 가격의 높은 상승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전반의 불상승장을 이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앞으로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의 행방이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희망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